지난 5년간 한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선제 타격, 즉 북폭입니다. 트럼프 임기 초 북폭에 관한 이슈는 한국 우익 오피니언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했던 2017년 한 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공습을 기대하며 조마조마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폭이란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한국의 우방에 있는 다른 국가가 개입하여 북한의 핵 개발 시설, 사일러, 주요 전략 거점, 김일성 주석궁과 지하 벙커 등을 정밀 폭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B-52나 B-1B 랜서 같은 대륙간 폭격기 수백 대를 동원하여 북한 전토에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2017년 당시 트럼프는 북폭을 강행하지 않았고 이후 수많은 한국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잠시 수그러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현재 한국의 우익 정치권에서 또다시 북폭에 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거 위기, 선제 타격 시 개전 5시간 만에 상황 종료, 바이든이 공격하면 남한에까지 불똥 튄다 등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주제의 논평이나 방송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 과연 실현 가능할 일일까요?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미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 저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8년간 아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구 반대쪽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을 통로로 삼아 남하하려는 구소련의 공산 적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월남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바, 베네수엘라, 인도,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20세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공산화 저지라는 미명하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미국이 공산권과 싸워왔던 모습들은 우리의 환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벌어졌던 몇몇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이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사격인 미국이 세계 공산화 저지라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벌였던 활동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령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고에서 민주진영과 손을 끊고 티토의 빨치산 세력을 지원하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닉슨 닥트린을 발표하고 이후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북부군을 지원하여 월맹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국가가 공산 정권이든 반인륜적 독재자가 군림하는 국가이든 기꺼이 뜻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자신들의 국익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공산화 저지라는 명분으로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며 반대로 일부 공산 정권을 전략적으로 유지시켜 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패권국 미국만의 권리이며 이들의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분명 근현대사에서 발생했던 모든 공산당 국가들은 미국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북한만은 여전히 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젠다대로라면 진작에 없어져야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과거 존재했던 다른 공산 독재 정권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햇병아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찰국인 미국의 함대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 언저리를 쉴 새 없이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씨 세습 체제가 아직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 북한이라는 비정상적 국가가 아직도 한반도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전략적 방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아시아 변방에 북한이라는 기형적 국가를 의도적으로 유지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엘리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존립을 용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위치들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군의 주둔 위치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모두 무역의 거점 혹은 원유지대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들에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음으로써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무역 루트를 보호하여 더 안전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과거 소련 견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은 자신들의 해상무역과 군사적 거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항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수세기 동안 동북아의 남쪽 바다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극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할 한반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감당해야 했던 북한은 당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쌀을 포함한 각종 식량, 화학, 비료 등을 지원했고 심지어 불법 대북 송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모를 리 없었던 미국은 그때마다 이를 모른 척 방관했습니다. 만약 북한이라는 변수가 없어진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즉 슈퍼파워 미국이 북한이라는 최빈곤국을 손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라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동북아 전략 거점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패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무기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협박성 외교에도 한국 정부는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간 미군 철수 문제로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논의는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미군 철수의 목적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동의 불안 사태가 극대화돼야 중국의 안정적인 1대1로 구축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군 철수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략적 선택에 의한 철수인 것이죠. 하지만 한반도는 아프간과 180도 다른 지정학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지나가는 길목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미국판 1대1로라 불리는 거대 경제 블록 구축의 요충지입니다. 때문에 아프간 미군 철수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폭이라는 것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폭은 원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북폭이 일어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북폭에 관한 언급은 2016년 미국 대선이 한창 과열된 시기에 등장합니다. 당시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는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북한을 타격하겠다고 엄포를 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가 나서서 북폭에 대해 언급을 하는 바람에 다음 해인 2017년 한국에서는 이달 안으로 북폭 가능성, 100일 안에 평양 불바다 등 북폭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1년 내내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치 논평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북폭에 대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계속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폭은커녕 북한의 어떠한 물리적 행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유와 협상이라는 전략을 내세워 무력 충돌은 가급적 피했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등 무력 충돌과는 다소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북폭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IMF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IMF라는 역사적 사건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1997년 이후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지분은 거의 모두가 외국 투자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 투자자란 글로벌 금융, 즉
국제 배후 세력의 거대 자본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때부터 한국은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1997년 IMF가 한국을 강타하며 그 여파로 한국 증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대기업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 또한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처방은 국영은행과 대기업, 국가기관산업 등을 헐값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덕분에 IMF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IMF 극복의 전설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매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부와 핵심 기관 산업이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1997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반영구적으로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이때부터 한국은 사실상 글로벌 엘리트들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한국으로 유입된 국제 자본 세력들의 거대 자본은 한국의 은행, 부동산 도시 인프라 등에 대거 투입되었고 1970년대 이후 약 20년 만인 1998년부터 한국은 또 한 번의 비약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IMF 이후부터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자동차와 조선 사업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PC방들이 거리를 메웠고 모든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었으며 일가구 차량의 평균 보유 대수는 1.5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일본, 동남아, 유럽 등으로 뻗어나갔고 2002년도에는 월드컵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세계인의 인식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주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동아시아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IMF 이후 빠른 시간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의 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된 글로벌 금융의 거대 자본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러한 자본의 잠식은 IMF 이후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지분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60% 이상의 지분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북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된다면 개전과 동시에 북한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미군 부대와 주요 거점, 서울 중심부와 외곽 위성 도시들에 대해 즉각 대응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언급되었듯 한국의 부동산, 빌딩, 금융, 교각과 항만 등 국토 전반의 인프라는 97년부터 글로벌 큰손들의 자금이 투입되어 애지중지 잘 가꾸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들의 투자 자산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과연 그들은 한반도 전쟁을 쉽게 용인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거대 자본을 투입하면서 일궈놓은 도시와 공항, 교통 인프라, IT 등을 파괴하면서까지 전쟁이라는 무리수를 감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IMF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97년 IMF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거대 자본이 한국에 대거 유입되는 매우 큰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투자를 통해 한국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 메이지 유신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지의 프리메이슨에 의해 계획된 사건으로서 그들의 동아시아 거점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러시아의 알력 다툼인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그 시기가 겹칩니다. 즉 일본을 개방하고 발전시킨다는 메이지 유신에 있어서 영국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메이지 유신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목표는 일본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군대를 빠르게 근대화시킴으로써 일본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려는 글로벌 어젠다의 일환이었습니다. 영국이 동아시아로 직접 나서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리 국가가 필요했고 그들이 점 찍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아둔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선택되었고, 이후 일본은 빠른 근대화에 성공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후로도 일본의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성장시키던 국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거나 자주 국방, 적성국가의 협력 등 갑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순간에 제동을 걸어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고공행진이 멈추게 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12.6 사태 또한 독자적 미사일 체계와 핵투발 수단을 구축하려던 박정희 정부에 엘리트들이 개입하여 긴급하게 제동을 걸었던 사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의 상황 역시 여전히 글로벌 엘리트들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게는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장점인과 후진타오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90년대 이후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본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성장할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서방 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엘리트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미국이 찾은 해법은 과거 메이지 유신 때와 동일했습니다. 일본을 성장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냈던 것처럼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개발시킴으로 인해 러시아, 중국이라는 신흥 패권 구도에 대응하는 것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계획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던 지난 2014년부터 한국 또한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미국의 무기체계인 F-35 라이트닝 전투기와 THAAD 포대를 도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본토를 훤히 들여다보는 사드 기지가 한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르테미스 연합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 또한 대거 개편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지되기도 했으며 한국의 중항모 건조 사업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에게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90년대부터 글로벌 엘리트들의 거대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곳이 한국이며 그들에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의 팽창을 막아내어 극동의 패권을 유지한다는 큰 그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한반도의 모든 인프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전면전은 피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한번 전쟁 위험 국가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크고 작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분쟁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한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한 가문이 세습과 독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은 단순히 일당 독재,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씨 세습에 대해 정작 중요한 사실들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단 그들 가문은 전통적인 프리메이슨 집단입니다. 현재 김정은 또한 프리메이슨 최고 계급에 있는 자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니 그의 이미지와 뭔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듯 보일 수 있겠으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라도 하듯 프리메이슨의 거대 상징을 평양 시내 한복판에 지어놓았습니다. 바로 류경 호텔입니다. 평양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꼽으라면 누구나 류경 호텔을 떠올립니다. 류경 호텔을 짓기 위해 당시 프랑스의 기공들이 동원되었으며 그들로부터 모든 설계와 기술, 자본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석인 김일성을 광명성으로 칭합니다. 광명, 즉 일루미네이션은 빛, 계몽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18세기 독일에서 창설되어 프리메이슨과 병합되는 일루미나리와도 그 뜻이 같습니다. 북한의 주력 무기인 로켓의 이름들도 모두 광명성, 북극성 등입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주석이 탄생한 날을 태양절로 정하여 매해 이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북극성과 태양신을 중요하게 여기던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현재 한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배후 세력들의 거대 자본이 이미 북한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북한에 손을 내민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흥미로운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미 대형은행 통해 2천억 원 돈 세탁했다. 북한의 대규모 국제자본 유입, 개성공단 조성에 투입. 대규모 국제자본, 북한 진출 움직임.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것은 지난 수년 동안 메이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실제 기사입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이 북한에 USB를 넘겼다. 북한에 쌀을 보냈다. 기술 지원을 했다는 등 다소 좌우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작성된 기사에 관심을 갖다 보면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정말 중요한 기사들을 놓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자금이나 전략 물자를 지원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더 큰 움직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엘리트들의 국제 거대 자본이 이미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기업은 다름 아닌 국제 부동산 컨설팅 그룹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입니다.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자본의 규모는 수백조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지역 본사로는 뉴욕, 시드니, 인도의 벵갈루루 등에 위치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국적 부동산 기업에는 어떤 자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의 기업에는 경영진, 임원진 등 다양한 구성원 집단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기업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바로 미국의 록펠러 재단입니다. 아울러 록펠러 재단은 일본 미쓰비시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록펠러라는 글로벌 엘리트의 거대 자본이 이미 북한에 유입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형 은행을 통해 1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 체이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과 관련이 있는 11개의 기업 및 개인에게 8,920만 달러, 한화 약 1,035억 원의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탁 자산을 보유한 뉴욕 멜론은행도 2015년 제출한 의심 거래 보고에서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8,56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고 이 중 2,010만 달러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공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글로벌 금융으로 통하는 록펠러, JP 모건을 비롯한 국제적 규모의 초대형 은행들이 북한에 자금을 투입했고 북한의 돈 세탁 또한 용인하고 눈감아 주었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겉으로 보이는 국제적 흐름은 유엔에 의한 대북 제재와 압박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막 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은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록펠러, JP 모건 등의 대규모 자본이 이미 투입되었고 이들과 관련된 글로벌 금융은 북한과 동조하여 그들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존속은 미국의 전략적 방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모두 2010년대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지금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국제자본이 유입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서방의 대규모 기술과 자본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근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규 항모 전단을 꾸릴 수 있었던 것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또한 90년대 IMF 이후 국제 자본의 유입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임기 당시 그는 북한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마치 북핵을 인정하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 북한엔 이미 글로벌 엘리트들의 거대 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이미 변화했으며 더 이상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적은 더 이상 공산당 소련도 그 괴뢰국인 북한도 아닌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 구도, 북극 항로 개발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국과 육상으로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 글로벌 엘리트들은 앞으로도 절대 북한을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라는 영토를 향후 자신들의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한순간에 친미 국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독재 정권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미 북한에 대규모 국제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것이며 이 자본을 댄 자들은 미래의 수많은 변수조차 계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돈을 미리 허비하는 머저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극 항로 개발과 국제 공급망 재편, 중국 1대1로 저지 등 향후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리는 이와 같은 큰 그림들에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북폭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